내 인생에 성공한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지배하는 것은 실패와 좌절의 기억들이다. 처음에는 다들 성공한 대통령이 되라고 했다. 조금 지나자 역사가 알아줄 것이라는 덕담으로 바뀌었다. 임기 내내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는 사람들과 싸웠다. 나는 대통령을 했지만 정치적 소망을 하나도 성취하지 못했다. 정치를 함으로써 이루려 했던 목표에 비추어 보면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이다.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했지만 시민으로 성공해 그 실패를 만회하고 싶었다. 그런데 대통령을 할 때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제 다시는 어떤 기회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세속적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는 그 무엇을 찾고 싶었다. 마음을 닦아 죽음과도 같은 이 고통을 극복하고 싶다. 하지만 그런 것은 배우지 못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은 실패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내 인생의 실패는 노무현의 것일 뿐 다른 누구의 실패도 아니다. 이제 노무현은 정의나 진보와 같은 아름다운 이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되어버렸다. 나는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 정의와 진보를 추구하는 분들은 노무현을 버려야 한다. 나의 실패가 모두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실패는 뼈아픈 고통을 준다. 회복할 수 없는 실패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 나는 이 고통이 다른 누구에겐가 약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쓴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를 같이 나누어 보면서 어떻게 변호사 노무현이 정치가가 되어 권력에 맞서서 싸웠는지, 인간 노무현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부터 서거하시기까지 남긴 원고를 포함한 그의 수많은 자필 기록 및 구술 기록을 그의 측근이었던 유시민 작가가 편집하고 정리하여 만든 자서전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말하죠. 독자들께서는 2009년 4월 22일부터 서거일인 5월 23일 새벽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자서전을 썼다고 가정하면서 이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4월 22일 봉하마을 사저 회의실의 참모들을 불러 사람 사는 세상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진보주의 연구라는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예전에는 쓰지 않으려고 했던 회고록을 써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영광과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행착오와 좌절과 실패의 이야기를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자서전도 시행착오와 좌절과 실패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서전은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을 나열하는 이런 자랑하는 측면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어떤 것을 후회하고 어떤 교훈을 남기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강합니다.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련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인생을 바친 바보 노무현. 그를 정치인으로나 대통령으로서 하는 평가는 아마 사람에 따라 시대 정신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인 혹은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노무현은 너무 매력적이고 한편으로는 낭만적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의 영화의 주인공처럼 자신이 믿는 원칙에 따라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향해 현실과 전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죠. 굳이 성공과 실패를 따지고 싶지 않다. 돌아보면 나는 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때로 제어하기 힘든 분노와 열정에 사로잡혀 피할 수도 있었던 상처를 받거나 입힌 일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양심과 직관이 명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당당한 사람으로 살고자 명부림쳤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나는 언제나 양심과 직관이 명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당당한 사람. 이것이 인간 노무현을 정의하는 단어이고 또 그의 삶의 나침반이 되었던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이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도 이것일 것이고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바라보며 성공의 희열의 순간도 있고 후회스러운 선택들도 있을 텐데 그 끝에 가서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의 모습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정치적 이야기보다는 인간 노무현이 스스로 당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또 어떤 선택들이 그가 그 스스로를 당당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게 했는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봉하마을에서 1946년에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죠. 그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과 중국을 넘나들며 장사를 해서 꽤나 많은 재산을 모으셨지만 46세 막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낳았을 때는 친척되는 사람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해서 날려버린 후였죠. 그렇게 행복하지만 전혀 풍족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학교에 문이 둘이 있었는데 나처럼 십리길을 걸어온 시골 아이들은 주로 뒷문으로 드나들었다. 정문으로는 읍내 사는 아이들이 다녔다. 옷차림과 학용품이 달랐다. 읍내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주 학교에 왔다. 크레용이 없어서 미술 시간마다 꿀밤을 맞고 꾸중을 들었다. 사친회비를 내지 못해 여러 번 교실에서 쫓겨났다. 이유도 없이 친구의 새 가방을 몰래 망가뜨리기도 했다. 나는 가난이 주는 고통을 일찍 알았으며 만만치 않은 열등감에 시달렸다. 그는 어렸을 당시 가난 때문인지 몰라도 무척 반항적이고 자의식이 강한 소년이었죠. 하지만 가난 때문에 항상 주눅이 들고 열등감에 시달리죠. 그런 그가 초등학교 때 종교회장 선거에 나가게 되는데 그건 다름 아닌 선생님의 관심 덕분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도 재능이 있고 똑똑했지만 그 재능을 알아봐주고 관심을 가져준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재능은 가난 속에 묻혔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초등학교 졸업반 담임 신종생 선생님을 잊지 못한다. 새내기 교사였던 그분은 내게 특별히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다. 졸업반이 되어서도 여전히 주눅이 들어 있었다. 신종생 선생님은 그런 나를 어르고 달래서 종교회장 선거에 나가게 하셨다. 자의반 타의반 선거에 나갔는데 회장으로 뽑혔다. 그 뒤로는 자신감을 가지고 남들 앞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중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품인 정의감, 비타협, 고집 등이 보이죠. 중학교 1학년 때는 명량하고 노력하는 편이나 경솔한 편이다. 착실성이 적고 필요 없는 질문을 하는 버릇이 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정의감이 강하고 연령에 비해 성숙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두뇌 명철, 사리 판단력이 풍부함, 그러나 비타협적이며 극히 독선적임. 그는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다녔으나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죠. 하지만 큰형님의 설득으로 부산 상고에 가면 쉽게 은행원이 될 수 있다는 말과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장학금만을 기대하며 1963년에 부산 상고에 입학하게 되죠. 하지만 장학금을 받아 입학을 한다고 한들 삶의 질이 좋아지진 않았죠. 나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다. 가난에 대한 불만, 공부를 계속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확신과 자신감을 잃었다. 꿈과 현실의 격차가 너무 컸기에 주눅이 들었다. 생각에 잡혀도 삶의 지향도 없이 한동안 방황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 담배를 했고 결석도 자주 했다. 2학년이 되자 성적이 중간 수준으로 떨어졌다. 모든 것이 힘들었다. 3년 내내 한 푼이라도 싼 곳을 찾아 하숙, 자취, 가정교사, 빈 공장 숙직실을 전전했다. 부산 영주동 작은 누님 집에서 비비고 산
산 날도 많았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지나고 보면 예쁜 추억으로 채색되기도 한다지만 그때는 너무 서럽고 괴로워 수없이 눈물을 쏟았다.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졸업을 앞두고 있던 초겨울 어느 날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다. 학교 교실에서 두 밤을 혼자 지냈다. 밤새껏 이를 악물고 떨면서 추위를 견뎠다. 다음날 이가 아파 밥을 한 숟갈도 먹지 못했다. 농협 입사 시험에 떨어졌다. 대학교는 당연히 갈 형편도 안 됐지만 농협이나 은행이라도 취직하기 쉽다 하여 고등학교에 갔는데 그것마저 떨어지게 된 거죠. 다행히 학교에서 알선을 해주어 3해 공업이라는 어망 회사에 들어갔으나 하숙비도 안 되는 2,700원의 월급에 허드렛 심부름까지 시키는 통에 회사를 관두고 차라리 고시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고시 공부 한 책을 몇 권 사서 집으로 돌아와 버리죠. 하지만 돌아온 집의 사정은 여전히 너무나도 가난했고 그는 다시 공사판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머지않아 군대를 가게 돼요. 군대에서도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영어 단어 하나 암기하지 못하고 3년을 보냈다. 군에서 3년을 보내고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다시 고시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아내 권양숙과 사귀기 시작했다. 권양숙 여사와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어요. 권양숙 여사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 협력한 혐의로 전쟁이 끝난 뒤 구속되어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 일 때문에 권양숙 여사는 아버지 관련 일이 아주 어린 시절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사 때문에 어려운 유년 생활 및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죠. 심지어 이 가족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할 때 그때 또한 그와 그의 가족들을 힘겹게 하죠. 그가 그 당시 인천에서 투표를 앞두고 한 연설을 보시죠. 음모론, 색깔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합창해서 입을 맞추어서 저를 헐뜯는 것을 방어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는 해에 실명을 하셔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와 결혼을 한 후에 마음을 다시 먹고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당시에는 고시에 1년에 60명만을 뽑았기 때문에 서울대 법대를 나온다고 해도 고시에 합격을 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었죠. 또한 결혼하랴 애나 키우랴 거기다 아버지처럼 따르던 큰형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시 시험을 대신 등록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 길에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렇기에 어린 노무현에게 그 충격은 배로 다가오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다음부터 공부가 되지 않았다. 아내는 젖먹이 건호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부모님은 장남을 잃은 슬픔에 몸과 마음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셨다. 나는 또 나대로 삶과 죽음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상념에 빠졌다. 이 시기 공부 뒷바라지는 작은 형님이 해주셨다. 아버님은 뇌출혈이 와서 건강이 좋지 않으셨다.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걸음도 바르지 못하셨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부터 내 책값과 용돈, 건호 우유값까지 어느 것 하나 빼지 않고 모두 다 작은 형님이 보살펴 주었다. 결국 공부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고시에 합격을 해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마음 먹고 공부해도 1등을 못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많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해요. 졸업을 할 때쯤 그는 판사보다는 변호사에 더 끌리게 되는데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 융통성 없고 단조로워 보이는 판사보다는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어머니와 형님이 펄쩍 뛰면서 반대했다. 모두들 판사를 높은 벼슬로 여기던 시절이라 먼저 판사를 하고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하라고 했다. 한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내 뜻을 접었다. 장인어른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 판사 발령을 받지 못하기에 그러는 것 아닌지 어머니가 의심하셨기 때문이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내 고집대로 했다가는 두고두고 아내가 죄도 없이 원망을 들을 것 같아서 더 고집을 부리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판사로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변호사가 되죠. 그는 판사일 때 지극히 평범한 판사였다고 해요. 그 당시 여느 판사와 다름없이 변호사들에게 술을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법원 직원의 청탁에 영향을 받아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요. 또 판사를 관두고 변호사가 되어서도 법조계의 나쁜 관행에 타협하며 평범하게 법조인으로서 편안한 삶을 살았죠. 큰 틀에서 보면 나는 적당히 돈을 밝히고 인생을 즐기는 그저 그런 변호사였다. 교제라는 이름으로 판사와 검사들에게 술을 사야 했다. 법정에서는 검사와 판사에게 무조건 슬슬 기어야 했다. 법원과 검찰 직원, 경찰관, 교도관들이 구속된 피의자를 변호사에게 알선해주고 커미션을 챙겼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수도 없이 당부하셨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법 앞에 장사 없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어머니는 갈대처럼 살라 하셨다. 갈대는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서쪽으로 눕는다. 서쪽에서 불면 동쪽으로 눕는다. 이 말이 나는 지독히도 싫었다. 그러면서도 출세를 하겠다는 강한 욕망을 품었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서름을 벗어나고 싶었다. 힘이 생기면 나처럼 고생하며 사는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다. 하지만 막상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돈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알아보고 굽실거리는 사람도 많았다. 살 맛이 났다. 출세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던 어린 시절의 꿈은 어느새 슬며시 녹아 없어지고 말았다. 자기 직업에 충실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이바지하는 건 아니겠느냐는 논리를 방패 삼아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즐겼다. 당시 한국 사회의 상황은 혼돈의 상황이었죠. 1979년 말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고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게 되죠. 1980년 봄에 들어서 학생과 민주 세력을 중심으로 민주화 열기가 거세지기 시작하고 1980년 5월 18일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던 노무현 변호사를 바꾼 사건이 바로 불임 사건이죠.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 운명을 바꾸었던 그 사건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판사로, 변호사로 사는 동안 애써 억눌러 왔던 내면의 소리를 진지하게 듣게 되었다. 내 삶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당한 삶이라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 출세해서 좋은 일 하겠다고 혼자 다짐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갓 세상에 발을 내디딘 청년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온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다. 불임 사건은 당국이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정부 전복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부산 지역 지식인, 교사 및 대학생 22명을 구속한 일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한 일은 정부 전복을 계획한 게 아니라
독서 모임을 하면서 정부를 비판한 것이 전부였죠. 민주화 사회에서 당연히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당시 부산 지역에는 인권 운동을 하는 변호사는 딱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이 사건을 맡을 수가 없게 되어서 얼떨결에 노무현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거죠.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일단 구치소로 피고인 접견을 갔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얼마나 고문을 받았는지 초췌한 몰골을 한 청년들은 변호사인 내가 정보기관의 끈앞풀이 아닌지 의심하는 기색이었다. 그들은 모두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짧게는 20일, 길게는 2달 넘게 불법 구금되어 있으면서 몽둥이 찜질과 물고문을 당했다. 그들이 그렇게 학대받는 동안 가족들은 딸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발톱이 새까맣게 죽어 있었다. 그 사이 이 젊은이들의 부모님들은 아들 시신이라도 찾겠다며 다리 밑에서 근교 풀밭까지 실성한 사람처럼 샅샅이 헤매었다고 하죠.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 눈을 떴기 때문에, 한 번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모를 수가 없었던 거죠. 어디선가 들은 말인데, 한 번 진실을 알아버리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알게 됐을 때처럼 모른 채 하려고 해도 모를 수가 없다고 해요. 이미 한 번 들어버렸고 그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듣는 순간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고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머릿속이 마구 헝클어졌다. 사실과 법리를 따지기도 전에 걷잡을 수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다. 법정에서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변론을 하기가 어려웠다.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처참한 고통을 거론하면서 공안기관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했다. 방청석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표정이 일그러졌다. 법정 분위기가 험악했다. 다음날 보자고 해서 검사를 만났더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냐고 나를 힐난하면서 협박했다. 부산에서 변호사 한두 명 죽었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인 줄 아시오? 나는 오기가 나서 법정에서 검사와 삿대질을 해가며 싸웠다. 멀었던 눈이 한번 떠지자 비로소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당하는 핍박과 서름이 또렷이 보였다. 그들의 아픔이 내 가슴에도 전해져 왔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과 그에 대한 울분이 되살아났다. 무엇인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차츰차츰 대학생 및 노동자들이 관련된 사건들을 무료로 변론하기 시작하고 민주화 운동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변호사로 살아온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조그만 농장이나 별장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자식을 외국 유학이라도 보내서 공부를 다 못한 우리 부부의 한을 풀어보고자 했던 꿈을 접어야 했다. 이렇게 양심과 욕망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나는 차근차근 주변을 정리했다. 요정과 룸사롱 같은 고급 술집에든 발길을 끊었다. 승용차를 두고 버스로 출퇴근하면서 고급 일식집 대신 시장통 국밥을 먹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민중의 고통에 동참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 사무실 사람들과 부산의 동지들은 다들 그렇게 살았다. 이 시기 1982년에 문재인 변호사를 만나 손을 잡게 되죠. 그리고 그건 노무현 변호사를 한층 민주화 운동과 인권 변호사로서의 삶으로 이끌게 되죠. 가장 가까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가까운 친구가 바뀌자 그에 따라 노무현 변호사의 삶도 변하게 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에 노무현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 친구 노무현이라고 말할 정도로 문재인 변호사를 굉장히 존중하죠. 이 우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국회의원,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그 후 별세하실 때까지 지속되죠. 나는 그 당시
세속적 기준으로 잘 나가는 변호사였다. 사건도 많았고 승소율도 높았으며 돈도 꽤 잘 벌었다. 법조계의 나쁜 관행과도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변호사와 동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그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인권 변호사로서 독재 정권의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면 나부터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 당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리베이트도 그만두게 되죠. 리베이트란 기업의 법무팀이나 경찰 직원, 경찰관 및 법무사 등에게 소개비로 수임의 10%든 20%든 일정량을 돌려주는 그런 관행이었죠. 리베이트도 관둔 데다 인권 변론에 시간을 더 쓰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은 더욱 힘들어지게 되죠. 또한 80년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노동사건은 점점 늘어만 가서 부산 말고도 울산, 마산, 창원까지 자주 오가면서 인권 변호 일을 하기만으로도 벅찼죠. 이때 문재인 변호사가 사무실 일을 도맡아 하면서 매월 생활비를 노무현 변호사에게 줬다고 하죠. 나는 개헌 현판식 운동,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규탄투쟁, 1987년 초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규탄 시위, 4.13 호원 반대 투쟁 등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현장으로 달려갔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전문 변호사가 되었는데 그것이 운동 전문 변호사일 줄은 미처 몰랐다. 강연, 시위, 상담, 변론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가리지 않고 싹 다 했다. 1986년 9월에는 사건 수임을 모두 중단하고 민주화 운동에만 전념했다. 돈이 생기면 부산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를 돕는 데 썼다. 미국 속담 중에 꿈을 조심히 가져라 라는 말이 있죠. 노무현 변호사 같은 경우도 전문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 출세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던 어렸을 적 꿈이 정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의 불의를 보지 못하는 성품이나 양심을 생각하면 어쩌면 어느 길을 갔어도 노동자 인권운동이든 민주화운동이든 운동 쪽에 결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당시 민주화운동에 전념하다 보니 감옥도 밥 먹듯이 다녀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잡혀가고 풀려나는데도 점차 이골이 났다고 해요.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민주세력의 참혹한 패배로 끝이 나죠. 그러자 민주세력은 민주화운동 출신 인사를 앞다투어 영입하여 반전을 도모했고 노무현 변호사 역시 1988년 초 민주세력의 김영삼 총재에게 통일민주당 영입을 제안받게 되죠. 하지만 권양숙 여사가 굉장히 반대를 했죠. 아내가 머리를 싸매고 반대했다. 돌이켜보면 아내가 나보다 현명했다. 아내는 정치를 몰랐지만 남편이 정치를 하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직관으로 알았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었다.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못한 것이 벌써 여러 해가 되었다. 형제 자매와 친지들에게 출세한 변호사의 아내로서 해야 할 도리가 많았지만 나는 아내가 그 도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아내는 다른 평범한 변호사나 사업가의 아내들처럼 살고 싶어 했다. 특히 경제생활에 관한 한 나를 크게 신뢰하지 않았다. 오래전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아내와 정치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어느 쪽이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때 아내를 선택하겠다고 대답했지만 결국 그 말을 지키지 못했다. 아내는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가족의 행복을 원했는데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 변호사 개업 초기 몇 년을 제외하면 제대로 생활비를 준 적이 없다. 국회의원 할 때는 보좌진이 많아서 세비를 인건비로 썼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매월 봉급이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온다면서 아내가 한바구음을 짓던 일이 떠오른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아내는 경제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나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다. 모두가 내 책임이다. 보통 국민들이 돈 걱정, 취업 걱정 덜하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목적인데 정작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정치에 무엇을 바쳤는지는 헤아릴 수가 없다. 바쳐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말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이 정치인의 삶이다. 아내가 정치 입문을 그토록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본능적으로 예측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결국 정치를 함으로써 아내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막아버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작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국민분들 중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 또한 많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대로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원칙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거겠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인생복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및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아는 지인에게 이 에피소드를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는 결국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김영삼 총재의 영입 제안을 받아들이고 부산 동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죠. 이 첫 국회의원 출마도 그의 반항아적 기질이 또 발휘되는 예이기도 한데 당선되기 수월한 지역구를 고르라는 김영삼 총재의 호의를 사양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 동구를 선택했다. 상대가 모두들 기피하던 정두환 정권의 실세 허삼수 씨였기에 거기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이왕이면 센 상대와 대결하고 싶기도 했고 그가 전두환 대통령의 왼팔 통한 5공화국 독재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 세력을 대표해서 이기고 싶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선택을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든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노동자들을 돕고자 국회의원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제5공화국 독재정치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두환 대통령의 왼팔 허삼수 씨와 대결을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결국 대결도 하게 되고요. 쉬운 선거는 결코 아니었지만 다행히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1988년 6월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원래 하려던 일을 시작했다. 보좌팀도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모았다. 그들은 취직을 하려고 국회에 온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 비서관이 된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직원이 아니라 동지로 대했다. 전국의 노사분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몸으로 부딪혔다. 오라는 데는 어디든 마다 않고 갔다. 작은 성과라도 얻을 때는 국회의원 된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국회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허탈함은 국회의원이 된 첫 해 원진 레이온 사건에서 정점을 이루는데 이 사건은 환기시설도 없는 작업 환경에서 안전장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던 노동자들이 신체 마비가 되는 병에 걸린 사건이죠.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했는데 그의 당인 통일민주당에서는 그 누구도 신경 쓰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노무현 의원이 직접 회사를 찾아가 회사 측과 협상을 벌여 직업병임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묻는 것에 합의를 했는데 회사 측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죠. 다시 회사를 찾아갔다. 거기서 휠체어에 앉은 사지마비 환자를 만났다. 어린 딸이 곁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안면 근육이 전부 마비되어 어떤 표정도 지을 수 없었다.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열선원 먹어 보이는 딸이 내 차 유리창에 매달려 울부짖었다.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 그 아버지의 일그러지고 굳어버린 뺨 위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괴감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1988년 7월 임시국회 본회에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참담한 노동 현실에 대한 분노를 있는 그대로 터뜨려버렸다. 국무위원 여러분, 아직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케이크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희생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발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니네들 자식 데려다가 죽이란 말이야.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노동자들 말고 바로 당신들 자식 데려다가 현장에서 죽이면서 이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란 말이야. 국회의원에 관 사무실로 수없이 많은 격려 전화가 왔다. 그러나 당장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 후 국회의원이 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그는 국회의원 사퇴서를 발송하죠. 모든 이들에게 너무 뜻밖의 일이었던 게 그는 이제 막 50 비리 특위 청문회에서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과 재벌 회장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지뢰하는 모습이 국민들 뇌리에 강하게 박혀서 막 스타가 된 그런 상황이었죠. 국회의원으로서 앞날이 창창해 보였죠.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오후 철거민 시위단체가 경찰에게 밀려나 우두커니 서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자괴감에 빠져들게 되죠. 그가 국회에 온 이유가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 할 수 있는 건 뭐 딱히 그렇게 많지도 않고 변호사 및 사회운동가일 때는 같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고생하는 측면이라도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는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고 뭐 또 그렇다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많지도 않아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해요. 플래카드를 둘둘 말아들고 맥빠진 표정으로 서 있는 그 사람들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검은색 승용차가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다. 시트 깊숙이 몸을 묶고 고개를 숙였다. 그들과 눈이 마주칠까 두려웠다. 슬픔이 어깨를 짓눌렀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이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국회에 몸담고 있는 것이 부끄러웠다. 내가 하는 일이 혹시 정의롭지 못한 권력을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대답할 말이 없었다. 돌아오는 것은 양심의 쓰라림 뿐이었다. 문득 떠나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사퇴서를 철회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노무현 의원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걸 위해 국회의원이 됐는지 또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스타가 되었음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 당당한 사람이 되고자 한 그 번뇌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 1월에 노무현 의원이 맞서 싸운 지역 분열주의와 기회주의의 시발점이 된 일이 일어나죠. 바로 3당 합당인데 당시 여당이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그리고 야당이던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당을 하며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한 일입니다. 나무 위키 설명에 따르면 3당 합당의 여파로 13대 총선에서 비롯된 여소야대는 약 2년 만에 도로 여대야소가 되었고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은 유일한 원내 야당으로 남았으며 이전까지 호남, PK, TK, 충청도로 사자구도로 이루어졌던 지역정치 구도가 순식간에 호남 대 비호남으로 단순화되면서 정치적으로 호남 지역이 상당 기간 고립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라고 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해요. 3당 합당은 두 가지 충격을 주었다. 첫째, 호남이 정치적으로 고립되었고 영남은 보수 정치 세력의 소나기에 완전히 들어가고 말았다. 이것은 우리 정치사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지역 구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되었다. 둘째,
우리 정치를 통째로 기회주의 문화에 빠뜨렸다. 철새 정치의 수준이 달라진 것이다. 정치적 야심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당을 옮겨다니는 일은 그 전에도 있었다. 그렇지만 정권을 놓고 자웅을 겨루던 정치 지도자가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었다. 3당 합당으로 인해 한국 정치는 적나라한 기회주의 문화에 휩쓸려 들어갔다. 소신도 원칙도 없이 국회의원 당선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때를 지어 보따리를 싸들고 이 당 저 당 돌아다니는 것이 별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한때 나의 영웅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일그러진 영웅이 되고 말았다. 나는 20년 동안 그가 만든 지역 분열 정치 구도와 싸워야 했다. 그가 만든 기회주의 정치 문화와 대결해야만 했다. 이때부터 20년 동안 나는 쉼없이 싸웠다. 지역 분열주의에 맞섰고 기회주의에 대항했다.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구호, 원칙과 통합은 이 기나긴 싸움의 핵심을 표현한 것이다. 3당 합당은 국가적 분열이자 민주 세력의 분열이었기에 분열에 가담할 수 없어서 통일민주당을 탈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3당 합당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 생활을 했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